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미중 무역 협상부터 오늘 갑작스럽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네. 레리 커들로 위원장도 네. 약간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가는 게 아닌가. 희망조의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 원래 좀 그러신가요? 원래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죠. 아, 커들로 위원장도 그러십니까? CNBC에서 바람잡이 많이 했잖아요. 아. 장 좋아요, 이건 잘 갑니다. 뭐 이걸로 쭉. 제가 과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해. 어쨌든 간에 지금 좀 약간 트럼프 대통령과 그 워딩이 비슷했어요. 잘만 네. 된다면, 네. 이거 가정이죠. 잘만 된다면 예. 12월 15일에 추가관세 우리가 부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들의 흐름을 보면은 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혼란스럽다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 뭐 요즘 워낙에 뭐 이런저런 유튜브가 됐건 뭐 정말 전문가 많아요. 전문가가 많아서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중국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 곧 폭망한다는 논리 많아요. 휘황찬란합니다. 네. 또 하나 중국 경제가 절대 망하지 않는 이유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요. 어느 쪽 장단에 쳐야 될지. 예. 이 미중 무역 전쟁 패권 전쟁이다. 이거 오래 간다. 1, 2년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중국이 망할 때까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 트럼프 대통령의 무슨 뭐 언행이 말이든 행동이든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든지 또 그 휘하의 참모들의 말이 엇갈리거나 그때그때 또 상황이 스탠스가 달라지는 걸 보면은 과연 우리가 그렇게 거대 담론으로 얘기하는 큰 그림으로 정말 패권 다툼이고 전쟁이요 맞는가? 예. 이거 그냥 뭐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으로 봐서는 이러다 말 사람 같기도 하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무슨 재선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은 그렇죠. 후다닥 없었던 일로 할 것 같고 관세 그냥 철폐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또 홍콩 관련해서 저렇게 인권 법안도 제출한다든지 또 중국에 대해서 은근히 민주공화할 것 없이 스탠스는 결국 중국을 갖다가 잠재적인 어떤 가장 경쟁국으로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같은 날 또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또 삐딱하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지금 1단계 이거 성사가 꼭 잘 된다라고 하기도 힘들고 에이펙에서 과연 사인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이제 오락가락하는 헤드라인만 보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헤드라인만 보면 안 되는. 그래서 요즘 우리 국내에서 한 자리 하신다는 분들이 전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일희일비 하지 말자. 무슨 뭐 경제 지표가 뭐 잠시 좋아졌다고 기뻐하고 뭐 또 뭐 그거 한다고 예. 당장 뭐 침체가 온다. 일희일비 하지 마시죠.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브렉시트는 일일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브렉시트요? 예. 아, 참 지겹습니다. 브렉시트. 이거 어떤 분 댓글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해놨죠? 이거는 브렉은 이제 우리한테 아무런 시트라고 쓰지도 않아요. 그냥 브렉은 그것도 리얼 기획이라고 썼더라고요. 신조어 옛날 신조어인데 이거는 우리 시장에 이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정말 오래된 소재다. 지겹다라고 써놨는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 얘기를 좀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가끔씩 제가 이렇게 인용했던 그 유럽의 전통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다. 뭐 그런 그건데 그래서 오늘 브렉시트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예. 그냥 구글에서 브렉시트 해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뒤져봤습니다. 뒤져보다 보니까 예. 이거 한번 보세요. 2016년 6월 달에 그때 브렉시트 한참 이제 국민투표하고 할 때 예. 그때 나왔던 기사입니다. 찬반 쟁점. 자, 브렉시트를 갖다가 하자 하는 쪽 오른쪽 먼저 한번 보시죠. 보니까 유럽연합과 새로운 관계 협상 가능하다. 중국, 인도, 미국 등과 새로운 조건의 거래도 가능하다. 뭐 예산 측면에서 EU에 내는 3억 5천만 파운드 이거 과학연구개발 신산업 투자에 가능하다. 규제 EU의 불필요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서 환경, 고용, 건강, 안정 등에서 규제 그냥 영국 자체적으로 통제 가능하다. 이민 관련해서 주권 회복할 수 있다. 이런데 브렉시트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상황이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게 거의 45%인데 그것도 관세 없이 예. 이거 브렉시트 했을 때 얼마나 불리해지느냐 하는 얘기. 그럼 예산 측면에서도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현 체제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EU에 내는 비용 해봐야 가구당 연 340파운드? 근데 혜택은 연 3,000파운드. 뭐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규제도 28개 국가의 기준을 하나로 통합. 지금 EU 연합국이 영국 포함해서 29개국 아닙니까? 예. 한 개로 통합해서 관료주의를 허물고 기업들한테 이익이 된다. 뭐 이민도 EU 탈퇴가 이민을 감수하는 방법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그때 딱 보시다시피 이거잖아요. 52%도 48%라고 우리가 그때 뭐 얘기했습니다만 네. 아주 박빙이었죠. 그렇죠. 그 이후에 혼돈의 연속. 이게 하다못해 60% 40% 정도면 몰랐을까? 네, 그런 너무 상황이고. 팽팽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것도 보시죠. 2016년 6월만 하더라도 국민투표 결과는 52대 48이었는데 이후 지금 작년 딱 1년 전입니다. 예. 1년 전만 하더라도 너무 혼돈스러웠나요? 영국 국민들도 그냥 남자 이런 쪽인데 팽팽합니다. 거의 절반 나뉘어져서 이런 상황이죠. 여기는 브렉시트를 갖다가 반대하는 사람, 즉 EU에 잔류하자는 남자. 사람 피켓 보니까 일어나요. 예. 나는 브리티시, 나는 영국 사람 아니야, 나는 유러피언이야. 뭐 예. 이런 얘기. 그렇죠. 아래쪽에는 vote to leave, 떠나자 쪽에 투표하자. 그리고 이 파란색의 피켓은 또 이렇게 써놨네요. We want our country back. 우리나라를 되찾기를 원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주권 뭐 이런 상황인가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때 캐머런 총리였죠. 그렇죠. 국민투표에 예. 붙였던 아마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지 않고 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브렉시트가 아니고 브레그렛이 나오네요. 아, 신조어 저기도 잘 만드네. 참 말 잘 만드네요. 예. 그죠? 리그레트하고 후회한다는 거하고 붙여넣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캐머런 총리, 총리. 지금 보리스 존슨 총리. 뭐 눈을 가리고 입도 막았고 예. 귀도 막았네요. 죄송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예. 이런 상황이고 결국 문제는 정치인 것 같습니다. 이 삿대질하는 이 모습 보세요, 보리스 존슨. 삿대질하고 고성이 오가고 우리가 옛날에 그 교과서에서 사회 시간에 배웠던 의회 민주주의의 뭐 본산 뭐 이랬던 영국인데요. 레프트 윙, 라이트 윙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배웠었죠 저희가. 예, 이 앉아 있다 그냥 후루룩 건너가 버리면 탈당되고 예. 과반수가 무너지고 뭐. 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이 트럼프의 이미지와 비슷하고 여기는 제레미 코빈 지금 노동당 당수죠. 제1야당 당수라고 합니다만 예. 주로 우리가 일본 하면 자민당 하듯이 영국도 보수당 집권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노동당이 왕왕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총리는 블레어 총리, 토니 블레어 총리. 있었고 예. 한데 여기도 글쎄요 너무 좀 튀어요. 그래서 중도 세력들 갖다 좀 그거 하지 못하고 여기는 지금 하원 의장 예. 그런 상황인데 아니 지난 토요일 날 무슨 뭐 82년도 포클랜드 전쟁 하자마자 의결할 때 이후로 토요일 날 의회가 열린 거는 뭐 몇 년 만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했다가 기분 좋게 출발했죠. EU하고의 합의하는 표결도 못 붙이고 예. 결국 뭐였죠? 브렉시트 이행 법률 차근차근 하나 둘 해서 이렇게 해서 브렉시트를 이뤄 나가자 하는 그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보리스 존슨이 가져온 합의안 이거 올리지도 않고. 올리지 말자, 예. 투표하지 말자라는 수정안이 먼저 가결돼 버렸죠. 그렇죠. 근데 그거다 대놓고 똑같은 안을 갖고 그냥 일요일 보내고 월요일 또 올리고 하원 의장은 뭘 똑같은 내용으로 하느냐 수정안 통과로 벌써 그거는 무효다. 이미 그때 가서 일단 노딜만큼은 막아보자는 하는 그 수정안이었는데 그런 식입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신기했던 게 왜 항상 순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인가. 제 어린 마음에도 정치가 좀 무서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허접한 정치가 왜 항상 앞에 나올까 싶었는데 살아보니까 정말 정치가 그 나라의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네, 다 바꾸는. 영국도 의회 정치가 요즘 보면은 약간 네. 좀 오락가락하는 듯한 느낌이 그래서 받는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해요. 예. 시장 한번 보시면은 네. 파운드는 어쨌거나 이 강입니다. 이 가네요. 부분도 사실 저는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아마 완전 노딜 브렉시트만큼은 EU도 영국도 피하겠다 하는 그것을 확인했으니까 지금 최악이라기보다도 지금 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주장하는 나 30일 날 어쨌거나 탈퇴할 거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금 막혀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지금은. 그렇다면 이제 EU에다가 또 이제 대충 나오는 얘기가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해달라. 3개월 정도 또 예. 연장하자. 우리 뭐 지긋지긋하지만 이거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딜만큼은 막았다 하는 차원에서의 파운드 반등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 금융위기 당시 때 달러가 전부 강해지면서 파운드도 급락하는 모습이었고 그 이후 이렇게 오다가 지금 2016년 그때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이 선이 깨졌어요. 이게 1.39 근처입니다. 1.39 달러 근처. 그렇게 이런 상황이고 지금 직관적으로는 봐서 아무리 영국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영국 통화인 파운드의 가치는 1.19 아래까지 가기는 힘든가 보구나. 쉽게 말해서 1.2달러, 1파운드당 1.2달러 밑으로 가기에는 뭔가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나 보구나. 절대 레벨이 있구나. 절대 레벨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느낌으로 봐서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중 바닥을 만든 느낌 뭐 그런 상황이고 조금 이렇게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노딜 쪽이 되었건 뭔가 그렇게 해서 파운드 약세 쪽으로 배팅했던 세력들의 어떤 손절 매수가 지금까지의 장을 형성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1.36달러까지는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1.29대인데요. 1.35, 1.36 같으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것도 큰 기회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영국 주식 자체는 증시 자체는 파운드만큼 그렇게 환호하지는 않습니다. 흔히들 시황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영국 FTSE 100 지수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출주기 때문에 파운드 강세가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수출 기업들한테 우리 환율 떨어져서 원화 강세로 가면은 똑같은 달러로 벌어들여도 원화로 바꾸니까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기도 하고 여기서도 한 번 더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었던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결국 HTS에서 거래를 하시면서 데일리 차트가 됐건 1시간짜리가 됐건 간에 적어도 이 부분은 참 요즘 잘 맞아든다는 걸 갖다가 확인하실 수 있겠죠. 즉 금년 들어서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로 쭉 올라왔다가 꺾였습니다만 꺾여도 61.8%쯤 가니까 더 안 밀리더라 하는 거 신기하죠. 이거는 제가 드리는 설명 중에 하나는 아마 1920년대 그때 계산기도 컴퓨터도 없던 그 시절에 그 수작업으로 엘리어트 파동이 일어났다고 만들었던 넬슨 렐리어트도 깜짝 놀랄 거예요. 어쩜 이렇게 내가 이 이론을 발표할 때보다 이런 어떤 경험칙을 발표할 때보다 더 잘 맞지? 자기 실현이거든요. 즉 이런 쪽에 대해서 다들 인식하고 있고 주문 조건에 또 그렇게 들어가 있고 61.8%쯤 가면 이제 더 이상 파는 사람이 없고 사볼까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알고리즘도 그렇게 주문이 들어가 있다 봐야죠. 그래서 신기하네요. 아마 우리 시장도 잘 맞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맞는데요. 그러니 HTS의 저 기능은 다 있습니다. 피보나치 타임존 펼치는 거는 뭐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예를 들어서 포지션 진입이나 청산을 갖다가 시점을 결정하실 때 저렇게 피보나치 조정 비율 저 툴은 뭐 잘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매번 할 때마다 잘 맞으니까. 굉장히 또 사이언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국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중국이 대출 우대금리 이게 뭐 기준금리라고 하는데 4.2% 동결을 했고 뭐 5년물도 동결했습니다. 계속 인하하다가 2달 연속으로 중단한 건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시장에서 받아들입니까? 그 대목이 이제 시장이 관심을 끌었던 거는 이제 지난주 후반에 주말에 나왔던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도 관심을 끌었었죠. 6%가 나왔죠. 딱. 그래서 과연 5자를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그리고 5.9라고 제시되었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가 궁금했는데 그 정도 지르기에는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어쨌거나 6%라는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성장률이 얼마든지 마사지 가능하거든요.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는 더 그렇다면서요? 중국은 더 그렇겠죠. 뭐 흔히 말하는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과 수출 다 더하고 수입을 빼는 게 GDP입니다. 어떤 뭐 분기가 되었건 연간이 되었건 그렇게 해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 경제학적인 개념은 쉬운데 제 얘기는 그게 그렇게 측정해내는 게 그렇게 만만하겠느냐 말이죠. 안 잡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으며 제가 강의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중고등학생이 아빠 카드를 가지고 가서 학원에 가서 단과 수업 강의를 하나 듣습니다. 30만 원 딱 꺼요. 그거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30만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거예요. 근데 대학생이 이렇게 과외를 집에 와서 하는데
엄마가 그냥 봉투에 30만 원, 50만 원 넣어주는 건 어떻게 잡습니까? 그건 잡아낼 방법이 없는 세금이 안 잡히죠. 세금도 안 잡히고 예.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 게 잡히지가 않죠. 그러네요. 그러니 그 큼지막한 GDP 산출 방정식에는 여러저래 허점도 많고 구멍도 많고 그 얘기는 얼마든지 마사지도 가능하고 조작도 가능하고 그러니 중국이 6% 하면 6%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걸 갖고 쇼크 하는데 자 그래프 한번 보시죠. 예. 지난 92년부터 해서 GDP 산출을 해왔던 그래서 27년 만에 어쨌거나 제일 낮습니다. 물론 금융위기 때 한번 충격은 있었으나 6%를 찍기는 처음이란 얘기죠. 자, 근데 이걸 갖고 쇼크라고 얘기하시는데 쇼크일까요? 남들은 지금 2%만 성장해도 감사하는데 저 중국 저 규모에 6%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나 수입 증가율 무슨 뭐 고정자산 투자 무슨 비중, 비율, 증가율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6%라는 숫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사실 이해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똑같은 조건 하에서 6%라니까 6%인 줄 알고 그러나 해석하기에 그 큰 경제가 미중 무역 전쟁이 이렇게 그거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 관세 정쟁으로 치열했던 지난 1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6%면 되지 않았냐. 그다음 또 하나 지금 정덕현 그 말씀하신 그다음에 성장률 나온 다음에 중국 당국은 어떻게 할까 하는 차원에서 지금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지지 않았다 하는 측면에서 뭐냐. 결국 중국 당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이른바 경기 부양책을 쓸 생각은 없구나. 아직까지는. 그런 거죠. 여기서 대출 금리를 확 낮춰줘서 무슨 기업이 됐건 가게 쪽이 됐건 돈 좀 풀어라 하는 식의 어떤 압박이 아니고 예. 이 정도면 그냥 리즈너블하다. 다들 골디락스 하는데 이 정도 6% 정도면 여기서 선방했다. 크게 무리해서 무슨 뭐 지준율 낮추고 금리 인하하고 대출 금리 낮추고 해서 괜히 그러다가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만 즉 버블 할 수도 있다. 뭐 그래서 중국도 그냥 여기서 오버하지 않겠다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애매하게 잡았잖아요. 6에서 6.5%. 네. 어느 전문가들은 야, 이렇게 나도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있었는데 바오류는 어쨌든 간에 뭐 연말까지 봐도 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국내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지난주에도 뭐 1180원대를 치고 내려오는지는 좀 미국 쪽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좀 긍정적으로 가고 브렉시트 부분이 긍정적으로 가고 안정화가 된다면 깨고 내려올 테지만 아니면 위로 올라갈 확률도 있다. 좀 제시해 주셨는데 안정적으로 되니까 지금 70원대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네. 예. 이래저래 지금 달러 인덱스도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뭐 이유를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10월 들자마자 ISM 제조업 지수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경기 지표 측면에서 미국만은 경기가 남들보다 그래도 양호해 했던 그 논리가 약간 약해졌죠. 예. 자, 거기다가 뭐 ECB나 BOJ의 여전히 완화적인 태도라고 하지만 통화 완화적인 태도라고 하지만 실제 현재 금리를 낮추기도 하고 연준이 재정정권이라고 해서 만기 1년 이하의 재정정권을 갖다가 뭐 사면서 지금 실제 월 600억 달러 규모로 지금 사잖아요. 예. 이건 뭐 QE도 아니다. 말은 많지만 어쨌거나 달러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또 있고 금리 아직 좀 더 낮출 여지도 있고 뭐 이러한 데다가 불안하면 달러 사자 했더니 어쨌거나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 관련해서 판을 갖다가 깨지는 않겠다 하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조금 다독거리려는 듯한 있어요 그런 게.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고 하다 보니까 달러가 약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200일선도 살짝 물고 내려오는 그런 국면.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파운드도 강해지고 파운드가 땡겨 올라져 가면서 유로와 파운드 간에도 어느 적절한 비율이 있을 텐데 교환 비율이 예. 파운드가 강해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파운드 대비 유로가 막 약해져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싶으면 유로도 같이 좀 강세로 가주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약해지는 거기다가 서울 외환시장에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위안화 환율도 어쨌거나 지난 10월 11일 페이즈 1 딜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이후로는 예. 위안화가 추가 약세가 제동 걸리고 환율 자체가 조금 안정을 찾으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먼저 이렇게 달러 매도세가 먼저 나온 거죠. 오늘 지금 아까 장중에 60원대 살짝 발을 담궜었죠. 살짝 터치한 것 같더라고요. 터치한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도 70원 살짝 걸쳐 있어요. 70원에 살짝 걸쳐 있네요. 예. 어쨌거나 우리 시장이 모처럼
모처럼 이렇게 상대적인 아웃퍼폼을 보이는 거 얼마만입니까? 올해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미국 시장을 따지든 아시아 주변 증시를 따지든 남들 1% 빠지면 우리는 1.5% 빠지고 남들 1% 올라가면 겨우 한 0.6% 7% 오르든 그렇죠. 그런 정도밖에 안 하던 게 지금 오히려 최근 한 며칠 동안은 굉장히 불이 붙고 무슨 뭐 날아가는 종목들 몇 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이오 쪽에도 있고 예.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현재는 묘한 어떤 분위기가 국내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지금 외국인이 주도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당분간은 좀 즐기자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적어도 11월 16, 17일 칠레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예. 그때까지야 무슨 바깥 변수로 인해서 우리가 그거 하지 말고 또 그동안 많이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밀렸으니까 좀 이렇게 튀어오를 때도 세게 바닥에 던졌으니 고무공 튈 때 탄력이 더 좋은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 뭐 불 붙었는데 일단 2100이 관건인데요. 예. 지금 흐름 같으면은 내일이라도 열 수 있겠네요. 내일이라도 열 수 있겠고 지금 같은 흐름으로 간다면은 내일 코스닥은 또 그 유명한 666포인트를 찍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뭐 그런 흐름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네. 에이펙 전까지는 최소한 대외 변수보다는 국내 변수에 치중하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